지난번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푸이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런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마지막 왕이나 황제는 비극으로 끝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의 마지막 역시 비극이었죠. 자신이 황제가 되기 전부터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황위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그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의해 앉혀진 허수아비 황제일 뿐이었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 이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 이척은 1874년 2월 8일 날 고종과 민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종과 민비 사이에는 사남 일녀의 자식이 있었지만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성인이 된 자식은 오로지 순종이 유일했죠. 그렇다 보니 고종과 민비에게는 순종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지만 하필 순종은 몸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종과 민비는 무당이던 진령군에게 큰 돈을 주며 순종의 건강을 비는 기도를 드릴 정도였죠. 그가 태어나고 1년 후인 1875년 2월 순종은 왕세자의 책봉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독서를 굉장히 좋아했죠. 심지어 다른 가문의 족보를 달달 외우기까지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어느 가문의 몇 대손인지 알아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으로 인해 어머니 민비를 잃는 슬픔을 겪었고 2년 후인 1897년 10월 13일에는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황태자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그에게는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고종의 47세 생일인 1898년 9월 12일 러시아어 역관이던 김옥륙은 국내에서 일하던 공홍식과 김종화에게 고종과 순종의 커피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아편을 넣도록 시켰습니다.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던 고종은 아편을 넣은 커피를 마시자마자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시려던 커피를 뱉어버렸지만 순종은 이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다 마셔버린 것이죠. 그러자 곧바로 피를 토하며 기절한 순종은 즉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워낙 강력했던 아편의 독성으로 인해 많은 수의 치아가 빠져버렸고 혈변을 자주 누는 등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범인이던 김옥륙은 얼마 안가 붙잡혀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틀니를 끼고 살아야 했고 틀니를 낀 탓에 하관이 커 보이자 인상마저 변해 좀 멍청해 보이는 외모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순종이 바보가 되어버렸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버렸죠. 그렇게 순종의 이미지는 바보로 박혀버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러자 그가 황제가 되어도 허울 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순종은 아편 커피 사건의 부작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물에 밥만 말아 겨우 먹어서 나인들이 쩔쩔맬 때가 많았으며 부실한 치아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기 어려워해 깍두기도 물을 삶은 뒤 만들었다고 하죠. 게다가 사람들이 아편 커피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부작용이 또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가 성불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성불구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순종에겐 자식이 없다는 것이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중 1904년에는 그의 아내 민씨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3년 후에 순정유황후 윤씨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본이 조선 침략 야욕을 드러내자 고종은 일본 강압에 의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했지만 일본의 방해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죠. 이 사실을 안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에게 협박과 함께 퇴위를 강요하였고 그러자 결국 고종은 황태자에게 섭정을 맡긴다는 조칙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황제 자리를 양위한다는 건 아니었고 황태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순종 역시 아버지 고종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대리청정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를 이용해 순종의 즉위식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었죠. 그렇게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양위식이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고종과 순종 모두 양위식에는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고종과 순종의 대역을 써 권정례로 양위식을 올려버렸죠. 권정례란 황제가 참석해야 할 행사에 황제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 황제가 없이 거행되던 방식인데요. 이날에는 황제도 없거니와 황태자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사람 2명을 대역으로 쓴 뒤 행사를 진행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7월 19일 고종은 강제로 제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양위식이 끝난 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외무차관과 일본 수상에게 덕수궁 중화전에서 양위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의 외교 전보를 보냈죠.
그러자 일본 관리들 사이에서 고종이 대리청정을 명했는데 무슨 양이냐고 난리가 났지만 총리 대신 이완용이 먼저 나서서 이것은 대리청정이 아니라 양이라고 밝혔죠. 그러자 백성들은 장난치냐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백성들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버렸고 일본에 굽신대던 친일파 대신들 역시 성남 백성들이 무서워 집에 돌아가지 못할 정도였죠. 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이완용과 송병주는 일본에 대한제국 국권을 넘겨주기 위한 일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광무였던 연호도 융의로 바꿔버렸으며 1907년 8월 27일을 즉위식 날짜로 정해 덕수궁 돈덕전에서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했고 마침내 대한제국 2대 황제로 순종이 즉위했죠.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낸 뒤 대한제국의 후견국을 자처하면서 대한제국을 병탄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 내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했으며 1907년 7월 24일 정미칠조약인 한일신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의 입법권, 인사권, 경찰권 등을 빼앗아왔죠. 거기다가 8월 1일에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해버리자 이 조치에 반발하여 대한제국의 해산 군인들과 일본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엔 신문지법을 제정해 반일 성향의 대한매일신보를 포함한 여러 언론들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있었죠.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1년 후인 1908년에는 일본의 더러운 야욕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대한제국의 땅과 자원을 수탈하고 경제권 침탈을 하기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만들어 착실히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 7월에는 이토 히로부미 다음 통감으로 부임한 손에 아라스케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박탈해버렸으며 9월에는 의병들을 대대적으로 토벌해버리기까지 했죠. 우울한 나날이 계속되던 가운데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해 10월 26일 독립운동가 안중근에 의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일어나고 애국 계몽운동, 실력 양성운동 등 여러 운동들도 일어났지만 악랄한 일본의 침탈 야욕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순종은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내부 대신 송병준 그리고 일본의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한 번도 반항하지 못하고 나라의 국권을 하나하나 일본에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손에 아라스케의 뒤를 이어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세 번째 통감으로 부임했고 그렇게 대한제국의 정치, 경제, 행정, 사법, 외교, 인사, 군사 등 모든 부분을 빼앗은 일본은 비로소 대한제국을 병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순종에게 한일 병합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지만 순종은 이 말도 안 되는 조약에 끝까지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않았죠. 그러나 8월 22일 당시 총리 대신이던 이완용이 대신 서명하였고 일본은 모든 절차와 형식은 개무시한 채 그냥 강제로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강제로 빼앗았다보다는 넘겨주었다가 보기가 좋으니 순종이 일본 천황에게 합병을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시켰는데요. 그 청원 내용을 좀 간략히 하면 나 순종은 한국의 통치권을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할 테니 백성들은 번거롭게 소란 일으키지 말고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1910년 8월 29일 비로소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를 우리는 경술련에 나라가 겪은 치욕이라는 뜻의 경술국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 순종은 모든 권한을 잃고 조선령 왕공족으로서 이왕이라는 직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황족보다는 낮고 일본 귀족들보다는 높은 위치였죠. 그리고 창덕궁에 살면서 쇼토쿠큐 이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일 강제 병탄 이후 당구를 치며 세월을 보냈다고 하죠. 또 순종은 독특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초로 창경궁을 개방해 백성들에게 공개했으며 황실 유물들도 공개해 구경하도록 했고 이는 한국 최초의 박물관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1917년 6월에는 강제로 도쿄로 가서 일본 천황을 아련하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1919년 1월 고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순종은 고종의 장례식 때 양복이나 일본식 복장을 갖춘 문상객이 오면 등을 돌리고 절을 받지 않았으며 그래서 일본인 고관대작들은 한복을 구해 입고 문상을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1926년 4월 25일 심장마비로 창덕궁에서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순종의 국장 때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3.1운동처럼 전국적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순종은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주된 내용은 한일 병합 조약의 조인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자신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이는 국 내부 관리였던 조정구라는 인물에게 전해져 미국의 한인 신문인 신한민보에 기재되었는데 이 유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순종은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일본에 대항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게 전혀 없었고 친일파와 일본에 의해 휘둘리기만 했으며 대한제국 멸망 후에는 이왕이라는 직위에 만족하며 창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그가 황제가 되기 전부터 이미 나라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나라를 망쳤고 다시 일으켜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그에게 모두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은 고종이 해봤었고 다 실패했죠. 그리고 아버지도 일본에 의해 독살이 당했을 수도 있는 의문이 있고 어머니도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으니 그도 사람이기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궁녀가 순종에게 여러 이야기를 읽어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도 어떤 이야기를 읽어주다가 나라가 망한 부분을 읽자 순종은 그 궁녀의 뺨을 때리며 자신을 능멸했다면서 화를 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비록 야사이지만 순종 역시 나라가 얼마안가 망할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조선 말기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황제로 즉위해 일본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하다 망해가던 나라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던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친 대부분의 대한제국 황족들은 제대로 된 반항 한번 못하고 일제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는데요. 당시 핍박받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일제에게 많은 돈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유로 많은 욕을 먹기도 했죠. 그런데 황족이었지만 일본에 대항하고 일제를 거부했으며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하려고까지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순종의 이복동생 그리고 영친왕의 이복형인 위친왕 이강이죠. 오늘은 끝까지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과 가까이 했던 위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1877년 고종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죠. 어머니였던 귀인장 씨는 명성황후의 미움을 사 궐 밖으로 쫓겨나버리고 말았지만 그는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훗날 어머니 귀인장 씨는 다시 귀인으로 추증되었죠. 위친왕은 훗날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1894년 보빙대사가 되어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고 이듬해에는 6개국 특파대사가 되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으로 방문하려고 했는데 당시 정모였던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아버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등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결국 유럽에는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899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와 로노크 대학교 등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는데 이때 우사 김규식을 만나 친분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김규식을 통해 당시 LA에 있던 도산 안창호와도 교류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자금을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1900년 8월에 그는 비로소 위친왕으로 승격하게 되었죠. 위친왕은 쿨하고 방탕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고 하죠. 또한 파티장에서 권총을 빼들고 샹들리에에 있는 등불을 쏘며 쇼를 벌인 일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지나가는 여자들을 감상하는 걸 즐겨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도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방탕한 척하고 광인인 척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이 위장이든 아니든 그는 실제로도 여자를 좋아했는지 여러 첩을 두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는데 그의 자식은 총 12남 9녀에 달했다고 하죠. 한편 위친왕이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그가 연루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 유학 간 학생들 중 일부가 고종을 양위시키고 위친왕을 황제로 추대하려던 영모 사건이죠. 하지만 결국 전모가 밝혀져 이 영모는 실패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고종은 아들 위친왕을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05년 그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도쿄로 왔지만 고종의 명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후 위친왕이 다시 귀국하기 위해 도쿄로 돌아왔을 땐 영친왕의 친모인 엄기비가 그에게 돈 300만 원을 주며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위친왕은 결국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기비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1907년 고종이 일제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퇴위되고 순종이 다음 황제로 즉위했죠. 당시 순종의 다음 서열은 다름 아닌 위친왕이었지만 고종은 순종의 황태자를 영친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있었던 영모 사건도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자신의 친아들을 황태자로 만들기 위한 엄기비의 견제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이완용의 모략으로 인해 위친왕이 황태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그는 친항에서 공으로 강등당해 이강공이 되었습니다. 위친항은 이후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색에 빠져 폐인이 된 사람처럼 하고 다녔으며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해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1911년에는 도쿄에서 친분을 맺었던 손병희와 극비리에 만나 땅 3만 평을 매입했고 그곳에 봉황각을 세웠는데 이 봉황각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의를 하기도 했으며 3.1운동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33인의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도 했죠. 하지만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위친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최진동 장군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3.1운동을 통해 침략한 일제를 몰아내려면 무력 독립투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위친항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사들과도 은밀히 연락하며 지냈는데요. 만약 망명정부가 수립되면 자신도 일개 신민이 되어 황족으로서의 예우를 버리고 망명정부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것이죠. 3.1운동 직후인 4월 11일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은 드디어 새를 규합해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는 위친항을 상해로 망명시키려는 계획을 하기에 이르렀죠. 위친항은 내부적으로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그로 인해 독립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독립의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계획이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인들이 온 마음으로 일본의 통치를 원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대한제국 황족의 입을 통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위친항은 상해 임시정부에 나는 자유 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의 황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나 또한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몸바치기를 원한다 라는 편지를 보낸 뒤 상해로 망명을 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독립대동단의 전역과 최익환, 나창원 등의 도움을 받아 1919년 11월 9일 밤 변장을 한 뒤 자신의 거처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궁의 후문을 감시하던 이와라는 일본군이 어둠을 틈타 위친항과 비슷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급히 시내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들 뒤를 쫓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들을 놓친 이와는 즉시 자신의 상관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사무관으로 있었던 구로사와가 결재를 핑계로 위친항의 처소로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처를 지키던 사람들에 의해 거부당하자 그냥 막무가내로 위친항의 처소로 들어갔는데 역시 이미 위친항은 밖으로 탈출한 뒤였죠. 일본은 급하게 위친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위친항 일행은 고종이 남겼던 1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전달받은 뒤 만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만주 안동에서 그의 얼굴을 알고 있던 요네야마 경무관에게 붙잡히게 되어 다시 경성으로 송환되었고 그렇게 상해 임시정부로의 탈출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허용되었던 한반도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황족들은 강제 연금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위친항의 처소인 사동궁에는 일제의 경찰이 보초를 서면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했으며 위친항의 처소에는 유리창을 달아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또한 일제는 그의 망명 사실을 조작하기도 했는데요. 황족 중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신망을 받고 있던 그가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엄청난 여파를 불러올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위친항이 자의로 탈출하려던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했던 위친항에게 어떤 사람이 3만 원을 빌려준다고 해 그 꼬임에 넘어가 궁을 몰래 빠져나갔다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위친항의 행적들을 보면 일제가 주장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일제는 위친항에게 계속해서 일본으로 건너와 살면 후하게 대해주겠다고 강요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절했으며 일본을 배척하려는 마음을 더욱 굳혔죠. 또한 그는 이 일로 재판의 회부까지 되었는데요. 비록 명목상일지라도 그는 일제가 대우해야 하는 특권 계급이었기 때문에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에게 부여되어 있던 공의 자기를 박탈했으며 그의 자기와 전 재산은 장남이던 이건에게 돌아갔죠. 사실 이는 확실치가 않은데 일제에 의해 자기가 박탈당한 것이라는 주장과 일제의 압력에 의해 위친항 스스로가 물러난 것이라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일제에 의해 자기가 박탈당하긴 한 것이죠. 그런데 위친항은 장남 이건과 사이가 나빴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이건에게 일본에 가서 살아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둘째 아들 이유가 귀국할 때는 경성역까지 마중 나갔던 반면 이건이 귀국할 때는 일부러 바쁜 척하며 피하는 등 노골적으로 차별을 했다고 하죠. 일제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총애했지만 친일을 했던 이건은 못 믿어했던 것입니다. 위친항은 망명에 실패한 이후 술과 여자에 빠진 척하며 일제의 감시를 피하면서 살았는데 실제로 그는 시리에 빠져 집에서 자주 술을 먹기도 했다고 하죠.
1940년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할 때도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5년 8월 광복을 하자 김구, 김규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를 찾아오기도 했죠. 그리고 딱히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고 일반인으로서 말년을 보냈지만 황족 재산이 국유화되고 대한제국 황족들을 철저히 배척하던 이승만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꽤나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피죽도 겨우 먹는 매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70여 살에 늙은 몸을 이끌고 부산까지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해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까지 했죠. 그러다 휴전협정을 맺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사동궁 별궁에 거주했는데요. 1955년 8월 영양실조의 후유증과 여러 합병증에 노안까지 겹쳐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과거 백성들에게 칭송받던 그의 인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강이 졸했다라는 매우 짧은 기사만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려 있었다고 하죠. 또한 의친왕은 다른 황족들과 함께 망국의 원흉으로 지탄받았는데요. 그의 다섯째 딸 이혜경은 아버지 의친왕의 복권 운동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의친왕이 임시정부와 대동단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의 황족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일제에 의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때 황족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의친왕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대한제국의 황족이면서 독립운동가이던 의친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09년 11월 8일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어떤 인명사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명사전이었죠.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 책을 만들 때 한 인물을 여기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은 일본 제국 육군 중장까지 역임했고 일본 황족과 결혼했으며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던 조선인이었습니다. 결국 연구소에서는 이 인물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친일보다는 망국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사실상 그가 일제의 볼모로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사전에 수록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이 인물은 바로 영친왕 이은입니다. 그는 1897년 경운궁에서 고종의 7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는 귀비엄씨였죠. 순종과 의친왕, 덕혜옹주와는 이복 형제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어 버리면서 순종이 다음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이복형 의친왕을 제치고 순종의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원래 다음 황이 계승 순위로는 의친왕이었지만 자신의 아들 영친왕 이은을 황제로 만들려던 순원 황귀비엄씨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이완용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면서 영친왕이 다음 황태자에 책봉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이 되자 갑작스레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영친왕의 일본 유학이 결정되고 말았죠. 황현의 매처냐록에 따르면 당시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가 총명한 이은에게 빨리 신학문을 가르쳐야 한다며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기를 고종에게 강력히 요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 황제가 될 황태자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라고 하니 조선 조정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늙은 염소라고 표현하면서 늙은 염소가 황태자를 데려간다라며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그러자 일본은 일본의 황태자를 조선에 방문시키는데요. 그리고 이토는 조선에서도 이에 대한 답례로 영친왕을 보내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와도 떨어져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볼모로 잡혀갔던 것이죠. 또한 고종이 자꾸 일본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 대한제국 황실의 친일파를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친왕을 일본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태자태사 이완용을 태자소사로 임명해 영친왕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영친왕은 철저하게 일본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늘 영친왕의 곁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를 뼛속까지 일본인화 시키려고 아주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천황은 영친왕을 일본의 황태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자주 영친왕을 불러 은으로 된 문구나 일반인은 구하기 힘들었던 장난감 그리고 영사기까지 선물하며 엄청 잘해줬던 것이죠. 영친왕은 이토 앞에서 박수를 치며 뛰어놀거나 그네를 타면서 놀기도 했는데요. 이토는 영친왕 앞에서는 착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인 척하면서 온갖 친절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으로 갈 때 영친왕과 나이도 같고 친한 사이이던 엄주명까지 데려가며 영친왕이 조선에 대해 생각도 못하도록 모든 걸 맞춰준 것이죠. 그렇게 영친왕이 일본의 반항이나 적개심 등은 조금도 가질 수 없게 만들었고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천황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영친왕은 이토를 태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잘 따랐다고 하죠. 심지어 여름방학이 되면 이토는 영친왕을 데리고 일본 일주 여행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에서 30살의 조선인 안중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 소식을 들은 영친왕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후견인이자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던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사람의 흉악한 손에 의해 죽었다며 너무너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순종은 이왕으로 격하되었고 영친왕 역시 황태자에서 왕세제로 격하되었죠. 그리고 이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후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해 훗날 일본 소위로 임관했으며 1940년에는 일본 중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일본 황실 여인 나시모토 마사코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보게 된 것이죠. 당사자들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내선일체라는 말을 이용해 조선皇族을 일본인과 결혼시키려고 했었고 그래서 덕혜옹주와 위친왕의 아들이던 이건도 일본인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둘은 1920년 4월 28일 영친왕의 저택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자는 고종이 세상을 떠나 슬퍼하던 영친왕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영친왕은 그런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며 정략 결혼임에도 영친왕과 이방자의 사이는 좋았다고 하죠. 사실 이전에 민영돈의 딸 민가반이 황태자비로 간택되어 영친왕과 약혼반지까지 주고받았었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파혼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결혼 소식은 조선에까지 알려졌는데요. 독립신문은 영친왕에 대해 국권을 빼앗고 자신의 아버지까지 죽인 원수의 나라에 장가들었다라고 말하며 마치 짐승과 같다고까지 했으며 영친왕이 원수의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죄를 묻겠다면서 영친왕이라는 존칭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립운동가 서상하는 영친왕 부부를 죽이고자 폭탄을 준비하다가 발각되기까지 했죠. 어쨌든 영친왕은 결혼 1년 후에 이방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세 가족은 조선으로 가 종묘에 인사도 드리고 왕실 어른들도 만나고 했는데 일본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에 갑작스레 아들이 사망해버렸죠. 당시 영친왕의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독살당했다는 설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세제이던 영친왕이 왕위를 계승해 이왕이 되었지만 대한제국으로 귀국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1년 후인 1927년에는 아내와 함께 약 1년간 유럽 여행도 떠났습니다. 영친왕은 프린스리 오브 코리아라고 불리면서 국빈 대접을 받았고 유럽 순방 기간 동안 21개국 신세계 도시를 여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로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었는데요. 영친왕이 유럽 열강들의 권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왜 대한제국과 민족들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죠.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영친왕이 중국 상하이에 들를 때 그를 구출해내 임시정부로 모시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 밀정에 의해 발각되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해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그렇게 독립을 맞이했죠. 하지만 연합군에 의해 황족들이 누리던 특권들을 박탈당했고 모두가 평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영친왕의 처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일제 때 사귄 사람들도 다들 진심이 아니었는지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없었죠. 어쩌다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에게 사기를 쳐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큰 사기까지 많이 당해서 그나마 있던 재산도 잃고 이때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고국은 그를 철저히 냉대했고 한국 사람들은 그를 친일 황족이라며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위열단 출신인 국회의원 박건웅은 동경의 이황은 민족 반역자인데 왜 광복 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냐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이 말을 들은 영친왕은 큰 충격을 받았고 죄의식 때문에 눈물 흘리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대한제국 황실 후손들은 일반 호적과는 별도로 다른 호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는 황실 호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 황족으로 살아간 것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도 그를 일본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영친왕과 이방자는 무국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친왕은 아내 이방자에게 나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니다 라고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다시 여러 차례 귀국 의사를 타진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이승만은 만약 황족이 돌아오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자신의 대통령직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랬다는 썰.
그리고 이승만 자신이 독립운동가였으니 독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황족들에 대한 반감 때문일 거라는 썰도 있죠. 또한 이승만이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영친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친왕이 이승만에게 귀국을 의논해보려 했지만 오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이에 영친왕은 이때를 대단히 실망스러운 날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던 영친왕은 이방자의 친정과 몇몇째 일 조선인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갔죠. 이후 생활이 힘들어지자 결국 자신의 저택을 일본 기업에 매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저택은 한국 정부가 한국 영사관 부지로 쓰려고 영친왕에게 팔아라고 했던 땅이었죠. 하지만 일본 기업에 팔기 전 영친왕은 한국 정부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기업에 팔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자 한국에서 그의 평판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때쯤 어떤 사람이 이방자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는데 옆방에 누군가가 뒤돌아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 뒤돌아 있는 남자는 미동도 없이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고 하죠. 훗날 그가 영친왕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같네요. 1950년 8월에는 아들 이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려 하는데 여권 발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가 발급한 임시 여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승만에게선 이구가 미국에 가면 절대 왕자 행세하지 말라고 일러라 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하죠.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친왕은 제1교포의용군 모집과 구호 물자를 모으는데 힘썼으며 일본으로 밀항해온 한국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하는 등 그들을 물심양면 돕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1951년에는 최초로 조선어 회화인문이라는 영한 사전을 만들기도 하는 등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갔지만 끝까지 한국어를 잊지 않고 나름대로 나라의 보탬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처음에 일본으로 떠날 때 낙선제에서 조약돌 하나를 들고 갔는데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계속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1957년 아들 이구의 대학교 졸업 때와 1960년 이구가 결혼을 할 때 영친왕과 이방자는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한국 정부의 여권 발급을 요청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 여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일본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한민국 여권 발급 요청이 거절된 걸 몰랐던 한국 국민들은 그에 대한 반감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죠. 이후 영친왕은 국적 같은 건 쉽게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본으로 귀화를 결정한 건 온전히 자신의 실수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났고 이후에 박정희가 다음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정부는 영친왕 귀국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 뉴욕과 하와이에 갔을 때부터 뇌혈로 쓰러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귀국하기 직전인 1963년 5월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영친왕은 1963년 11월 22일에 혼수 상태인 채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곧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가 인질로 일본에 끌려간 지 약 56년 만에 완전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생활했지만 자신과 덕혜옹주의 병원비를 내지 못해 병원비가 밀릴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이어나갔고 1964년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기도 했지만 뇌혈전증으로 인한 실어증으로 말을 거의 할 수 없었고 상태가 좋아졌다 악화됐다를 반복하다가 1970년 5월 1일 낙선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의 홍유릉에 안장되었죠. 그가 살아있을 때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한 뜻을 이방자가 이어받아 정신박애가 교육시설인 자해학교와 신체장애아 교육시설인 명예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친일파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망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렇게 친일 인명사전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죠. 워낙 말이 없어서 침묵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친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12년 5월 25일 일제에 의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덕수궁에 갇힌 채 감시당하고 고립된 삶을 살던 고종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종이 59세에 얻은 너무너무 예쁜 막둥이 딸 덕혜옹주가 태어난 것이죠. 그는 덕혜옹주를 너무 사랑했는데요. 한날은 유모이던 변복동이 누워서 덕혜옹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종이 옹주를 보러 나타났는데 이에 얘를 갖추려고 유모가 일어나려 하자 고종이 됐다, 애깬다, 가만히 누워있어라 라고 했다고 하죠. 일제에 의해 손발을 묶인 채 비참하게 살던 고종에게 웃음을 주는 존재라고는 덕혜옹주밖에 없었죠. 그래서 태어난 지 50일째 되던 날엔 아이 자신이 기거하던 함령전으로 데리고 와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덕혜옹주가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자 고종은 덕수궁 내에 있는 준명당을 황실 유치원으로 만들어 주었고, 덕혜옹주 혼자 공부하면 재미가 없으니 대신들이나 지인들의 자식들을 데려와 옹주와 함께 공부하도록 만들어주기까지 했죠. 또한 애지중지하던 덕혜옹주가 행여나 걸어다니다 다치기라도 할까봐 150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도 가마를 타고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종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덕혜옹주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로 덕혜옹주를 호적에 올리려면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의 대를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덕혜옹주가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황적에 올리는 걸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고종이 직접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을 덕수궁으로 초대했고, 덕수궁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덕혜옹주를 그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딸이라며 소개해 준 것이죠. 그러자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던 데라우치는 어쩔 수 없이 덕혜옹주를 황적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총독 관저로 돌아간 후 부하들에게 오늘 멋지게 한 방 먹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승하하면서 덕혜옹주가 기댈 곳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1925년 그녀의 나이가 13살이 되자 황족은 일본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인질이 되어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보내진 것입니다. 이에 영친왕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서 덕혜옹주를 지내게 하면서 학교에 통학하게 하고 싶어 했지만 일제의 반대로 옹주는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13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들 모두와 떨어진 채 일본 학교의 기숙사에서 살게 된 덕혜옹주는 아버지가 독살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독살의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마실 물을 보온병에 넣어 다녔는데요. 하루는 같은 반 학생이 덕혜옹주에게 왜 항상 보온병을 들고 다니냐며 묻자 그녀는 독살당할까봐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 일본에 온 후로 계속해서 신경쇠약에 시달렸죠. 그러던 1929년 5월 30일 친어머니이던 귀인 양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덕혜옹주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녀에게 상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일본 황실에 속해 있는 덕혜옹주가 신분이 낮은 귀인 양씨의 장례에서 상복을 입고 예의를 갖추는 건 옳지 않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친어머니의 장례식에서조차 슬퍼할 수가 없었고 상복을 입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 이후로 덕혜옹주는 몽유병과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본은 슬슬 그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사실 덕혜옹주가 8살이 되었을 때 나중에 덕혜옹주마저 영친왕처럼 일본인과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게 싫었던 고종은 황실 시종인 김황진에게 옹주의 배필이 될 만한 남자를 알아보라 했었습니다. 그렇게 김황진은 조카였던 김장안을 데려와 덕혜옹주와 약혼을 시켰는데요. 하지만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일본에 발각이 되어버렸고 일본은 김황진을 궁에서 쫓아내버리면서 약혼도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그녀를 일본인과 결혼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에 영친왕과 이방자 부부는 어린 옹주마저 정략결혼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극렬히 반대를 했지만 1931년 5월 8일 결국 대마도의 백작 소다케유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민족 감정 때문인지 이 결혼 사실에 1931년 5월 1일 조선일보에서는 남편의 얼굴을 삭제한 결혼사진을 게재하기도 했고, 소다케유키가 애꾸는이다, 희작은 추남이다, 곱추다, 옹주를 폭행한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조선 왕실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루머도 돌 정도로 백성들조차 이 결혼식을 굉장히 싫어했죠. 그런데 소문과는 다르게 소다케유키는 도쿄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해 영문학자이자 시인, 화가, 대학 교수를 지낸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을 싫어하던 조선인들에게는 일단 왕녀와 백작의 결혼이므로 신분 차이가 크고, 또한 조선은 대마도를 항상 밑으로 봤기 때문에 옹주의 남편감이 좋게 보일 리 없었죠. 어쨌든 결혼하고 1년 후에 두 사람 사이에서 마사에라는 딸도 태어났고 평범하게 사는가 했지만 덕혜옹주의 조현병이 재발하면서 부부 사이도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옹주가 갑자기 나타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 그냥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환청을 듣고 뜬금없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웃기도 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다고 하죠. 또한 영친왕의 부인이던 이방자 여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신경쇠약과 피해망상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별뜻 없이 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청 신경을 쓰기도 했으며 무언증이나 감정이 무뎌져 멍하게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당시 정신병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와 의료 수준도 미비한 시대라 그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평생 정신병을 달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1945년이 되고 일제가 패망하면서 미군정이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덕혜옹주의 증상이 심해지자 1946년 결국 소다케유키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렸죠. 당시 대졸 초임 평균 연봉이 약 6,500엔 정도였는데 병원비가 한 달에 약 1만엔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나 황족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던 덕에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947년 미 군정이 신적 강화를 통해 일본 천황의 직계자손들을 제외한 황족들과 귀족들은 모두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리면서 황족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도 없애버리자 소다케유키와 덕혜옹주 부부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1955년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와 합의를 본 소다케유키는 덕혜옹주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혼을 한 해의 딸 마사에는 와세다 대학을 나온 후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자 시인이던 스즈키 노보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듯 했던 딸은 결혼한 다음 해인 1956년 8월 26일 아침 자살을 할 것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일본의 어느 산으로 들어간 뒤 실종이 되었죠. 이에 소다케유키가 신고를 해 일본 경찰이 사라진 것으로 예상되는 산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실종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병원에 있던 그녀를 찾아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과거 고종이 덕혜옹주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김장한의 형 김을한이었죠. 김을한은 덕혜옹주가 현재 일본 정신병원에 있다고 기사를 써서 한국에 알리는 한편 그녀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 황실이 돌아오면 나라를 뒤흔들 만한 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대한제국 황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황족들의 국적회복과 귀국 요청을 전부 거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덕혜옹주를 비롯한 일본에 있던 대한제국 황족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도 나중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며 다행히 괜찮아졌는데요. 더 이상 대한제국 황족들이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해 귀국을 허락했던 것이죠. 그렇게 덕혜옹주는 한국을 떠난 지 37년 만인 1962년 드디어 고대하던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창덕궁에서 순정의 왕후 윤씨가 보낸 상궁들과 친척들이 김포공항으로 마중을 나왔고 당시까지 살아있던 유모 변복동도 함께 그녀를 마중하러 나왔는데요. 입국장에서 덕혜옹주가 나오자 모두 큰절을 올리면서 연신 아기씨를 외쳤으며 유모 변복동은 덕혜옹주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당시 정신이 온전치 못하던 덕혜옹주는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창덕궁으로 돌아오자 어릴 적 기억이 났는지 궁을 돌아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창덕궁 낙선제에서 지냈는데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 마사에를 외치기도 하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2년 전 남편이던 소다케유키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낙선제로 찾아와 덕혜옹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덕혜옹주의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부탁을 거절했고 이에 소다케유키는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렇게 낙선제에서 살다가 1989년 4월 21일 창덕궁 수강제에서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그녀와 대한제국 황족들의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일본에서 그들이 차별을 받으며 어렵게 살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고 실제로는 일본 황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죠. 당시 조선 백성들의 삶은 지옥과 같았지만 조선 황실은 이황가라는 직함과 왕공족이라는 신분을 새로 받아 일본의 상류층으로 일본 황실 다음가는 부를 이루며 이식주를 비롯한 모든 것에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일을 한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평가도 존재하고 비록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지만 고작 13살의 어린 나이에 강제로 일본으로 가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져 누군가가 통제하고 강제한 삶을 살며 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던 덕혜옹주를 동정하는 평가도 있긴 하죠. 어쨌든 나라가 망한 뒤 아무것도 못하던 고종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유일하게 큰 웃음이 되었던 덕혜옹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광복을 끝내보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으며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왕자 이후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후는 고종 황제의 5번째 아들 의칠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에게는 뒤를 이을 황태자가 있었고 이후의 아버지는 고종 황제의 5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에서는 굉장히 멀었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손자 영성군이 사망하자 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윤영궁의 재상과 칭호를 계승한 뒤로는 이후공 전하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사실 살아있을 때 왕자로 불린 적은 없었죠.
그는 형 심약하고 일제에 순종적이던 형 이건과는 달리 이후는 어릴 적부터 일본을 싫어했고 일제에 반항적이었으며 항상 부딪혔기 때문에 의친왕은 첫째 이건보다 이후를 더 총애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린 나이에 이후공전하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 이후는 경성 유치원과 종로 소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해오다가 1922년 11살의 나이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죠. 이후 이후는 일본 도쿄에 살면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황족들은 모두 육군해군에 들어갔어야 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 황족 대우를 받던 이후 역시 곧바로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육군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후 그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영칠왕을 이방자 여사와 강제로 결혼시켰던 것처럼 이후 또한 일본 황족인 사와코 여왕과 결혼시키려 했지만 일본에 대한 반발심이 강했던 이후는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이 강제로 일본인과 결혼시키기 전에 재빨리 박일서의 딸인 박찬주와 결혼식을 올려버렸죠. 박일서는 바로 친일파 박영효의 아들이었는데요. 이후의 아버지 의친왕도 일본인과 결혼시킬 바에는 친일파가 낫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제는 크게 화내며 이 둘의 결혼을 깨트리려고 했지만 친일파 박영효가 겨우 일본을 달래서 무마했다고 하죠. 이후와 박찬주는 결혼 전부터 몰래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이였는데요. 둘은 이 당시에도 결혼기념일이 되면 뉴 그랜드 호텔에서 양식을 먹으며 기념할 만큼 금술도 좋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에서도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요. 이유는 하필이면 친일파였던 박영효의 손녀와 결혼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사실 그는 누구보다 일본을 증오하는 인물이었는데요. 호건난 일본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고 일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조선인과 결혼을 하는 패기도 보였죠. 그리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인 일본의 구황족 아사카 다케이코는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고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는 일본인에게 결코 뒤지거나 양보하는 일 없이 무엇이든지 앞서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정교사였던 가네코는 당시 이후곡은 일본의 모든 행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독립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일본 육군에서도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게다가 이후의 아들 이청의 회고록에 의하면 일본의 오키나와가 미국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는데 이땐 아버지가 왜 웃는지 몰랐는데 크고 나서 웃음의 이유를 알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본을 엄청나게 싫어했던 이유는 평생 동안 일본 군복을 벗고 가족들과 함께 운영궁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조선에 머물 때는 일본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전역을 신청하기도 했고 조선에서의 근무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일제에 의해 모두 거절되었죠. 또한 일제는 그를 계속해서 일본이나 타지로 발령을 내며 조선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그는 일본 황족 신분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각 전선을 시찰하는 명령을 받았죠. 이후 여러 곳으로 전출되다 1945년 7월 히로시마 제2 총군 교육참모를 부임하게 되어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이후에 둘째 여동생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잠깐 조선에 있었는데 히로시마에 전출되기 직전 운원궁에서 일본으로 가게 되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내 손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모두 죽이고 일본으로 가겠다 라고 가족들에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자 동생들과 운원궁, 사동궁 식구들이 모두 울고 불며 그를 말렸고 그렇게 혼자 쓸쓸히 끔찍히도 가기 싫었던 일본으로 다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히로시마로 부임하고 한 달 후인 1945년 8월 6일 이유는 평소처럼 말을 타고 출근하던 중 그가 있었던 곳에 고작 7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얼굴과 가슴에 큰 화상을 입어 의식을 잃게 되었죠.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다음날 새벽 오전 5시경 극심한 방사능 피폭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서 33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라던 조국의 독립을 보지도 못하고 독립하기 바로 직전에 죽고 만 것입니다. 당시의 이유를 감시하기 위해 일제에서 붙여놓은 요시나리 히로시라는 일본인 부관이 있었는데 그는 이후 왕자가 사망한 뒤 부관으로서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는 처음에는 감시 목적으로 왕자에게 붙어 있었지만 점점 이후의 훌륭한 성품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후의 편이 된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제는 패망하게 되었고 1945년 8월 서울 운동장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죠. 그리고 그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흥선대원군의 묘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9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본에서 벌어집니다. 그것은 일본이 지네 맘대로 야스쿠니 신사의 영세부에 일본의 전범들과 함께 이후의 이름을 올린 것이었는데요. 당시 일본은 이후가 방사능에 피폭되어 사망했던 그때
그는 전쟁에 여러 공을 세웠던 일본인이었으니 일본의 신으로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죠. 심지어 이후에 장남이던 이청에게 신사를 방문하라고 초대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청은 굉장히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이후 유족들의 항의를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며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의 영세부에는 이후의 이름이 적혀있고 이름을 빼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도 들은 채 만 채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녔지만 누구보다 조선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조선의 마지막 왕자 이유는 평생을 불행한 삶을 살았고 죽어서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영혼까지 고통받고 있는 인물이죠. 하루빨리 이유 왕자의 이름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빠졌으면 좋겠네요. 대한제국 마지막 왕자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